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회담을 통해 양국 간 수출 통제 문의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히토르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중국을 겨냥한 기술 수출 통제를 일부 해제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히토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대중 조치 일부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미국과 중국의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합의한 이후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5월 소비자 기대조사에서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가 3.2%로 전달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과 가계 재정에 대한 기대도 함께 개선되며 소비 심리는 점차 안정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나흘째 지속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짐 맥도널 LA 경찰국장은 첫날 밤 이후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폭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MBC 방송은 이번 시위가 시작된 지난 6일부터 사흘간 경찰에 체포된 인원은 총 5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증시와이드 진행의 이현아입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결과를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31%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나 6,000포인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3개월 내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S&P 500 경기 순환주보다 방어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제가 대체로 양호하다라는 해석입니다. 0.09%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내일 1년물과 3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된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또 미중 간의 기대 협상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1.9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WTI 국제 유가 또한 미중 기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깃든 모습인데요. 1.2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더 가까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미중 협상에 대한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세계 경제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만났습니다. 이번 만남은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를 끌어낸 이른바 제네바 무역협의에 이어서 두 번째 고위급 협상입니다. 제네바 협의가 양국 간의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협상 서막의 격이었다면 이번 만남은요, 양국이 민간 쟁점을 다루는 본막 격에 해당하는 그런 협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뚜렷한 성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중국과 무역 간의 협상은 그래도 잘 진행은 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협상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루트니 상무장관과 베센트 장관이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고위급 무역회담, 양국 간의 산업에 대해서 필수적인 원료와 또 기술 수출을 둘러싼 통제 조치를 주요 의제로 다룰 전망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관세보다는 수출 통제에 대해서 핵심 의제로 더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특히 히토류에 대해서 수출 통제가 조금 더 주목이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 자원에 대한 통제 논의 지금까지도 협상 중이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뉴욕의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좋게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둔화가 된 모습입니다. 연준은 이 물가 안전과 완전 고용을 좀 더 목표를 하고 있죠. 금요일에 나왔던 고용 지표 완전 호조가 나와주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곧 있을 FOMC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부풀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이 발표한 이 소비자 기대 조사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낮아졌습니다.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3.2%, 3년 후는 3.0%, 5년 후는 2.6%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 연령과 소득 계층 전반에서 공통된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 주택 가격과 휘발유 그리고 의료비와 등록금, 임대료 등 이 원자재 가격 상승도 좀 기대감도 낮아졌다라는 점도 포착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식료품 가격만 소폭 상승해서 5.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도 다소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좀 줄었고요. 1년 안에 직장에 잃을 확률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재취업 가능성은 절반 수준에 그쳤는데요. 소득 전망은 소폭 올라서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출 전망은 5.0%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이 신용 접근성에 대한 인식은 좀 개선이 됐지만 앞으로는 신용 대출이 조금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전망은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한 부채 연체 가능성은 감소했고요. 가계 재정에 대한 상황은 인식과 전망 모두 작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는 점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향후의 1년간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36.3%로 소폭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주식시장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더 좋은 상황이고요. 여전히 지난해 이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주식시장 기대감 소폭 상승했고요. 1년 후에 증시 오를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7일과 18일에 또 FOMC 회의가 열리니까 이 점도 주목해 보시면서 소비자 물가 전반적으로 둔화됐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보인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M7 종목들 보면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메타와 애플만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0.64% 상승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유럽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첫 방문지가 영국이었는데요. 인공지능이 누구나 일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평등 장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AI 능력을 정기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을 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 젠슨 황 CEO 지금부터 이렇게 유럽 투어를 시작한 만큼 어떠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질지 이 점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애플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만이 하락했는데요. 1.21% 하락했습니다. 역시나 지금 이 애플의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WWDC가 열리고 있죠. 이 AI 진전 지연 속에서 실망스러운 행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렇게 1.2%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브로드컴도 살펴보면 1.07% 하락했습니다. 어제 5% 주가가 빠졌다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잉여 현금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차익 실현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도 살펴볼까요? 테슬라는 4.5% 상승했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테슬라를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베어드에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로보택시가 과도하게 낙관적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반영해서 내년도 차량 인도 예상치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 인터뷰에서 머스크 CEO에 대한 이야기가 했습니다. 이 테슬라에 대해서 철수 계획은 없고 스타링크는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 CEO와 아직까지 좋은 관계였고 지금 그는 좀 잘 되길 바란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도 살펴보면 사실 보험사 쪽으로는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험사 쪽이 하락폭이 더 컸던 이유는 LA 산불이 이유였는데요. LA 산불 예상보다 피해 금액이 더 많았고 보상 금액도 많아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좀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 자세하게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 애플과 아이온큐 그리고 워너브러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애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입니다. 애플은 연례 최대 행사인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열고 있죠. 2025년 꺼내든 혁신은요, 바로 투명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투명 디자인의 그림이라는 점인데요. 이 투명 디자인은 모든 기기의 디자인을 통일하고 운영체제 버전을 이 연도별로 통합하는 좀 깜짝 발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에 전폭적으로 도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장은 기대를 더했었는데 실망감은 지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보자면 리퀴드 글래스가 있었는데요. 리퀴드 글래스뿐만 아니라 OS 업데이트 사항까지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리퀴드 글래스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이 투명한 유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용자 경험을 전반으로 해서 버튼과 아이콘이 투명한 유리처럼 디자인돼서 산뜻한 느낌을 준다라는 것인데요. 투명하다라는 특성을 살려서 배경화면 등 이 뒷배경이 좀 더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듯한 모습을 선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면 애플은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iOS를 대대적으로 재설계한 새로운 운영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애플의 휴먼 인터페이스 담당 부사장이 이 새로운 운영체제를 비전 프로에서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애플은 모든 장치의 운영체제 이름을 스타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바로 26으로 모았는데요. iOS 26, 워치OS 26, macOS 26처럼 26으로 모으게 된 겁니다. 또 애플은 게임스라는 새로운 앱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또 오픈 AI의 챗 GPT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도구를 iOS 다음 버전용으로 개선하고 있다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iOS가 개발되고 있고 오늘 이렇게 선보이게 된 건데요. iOS 26에서는요. 사람들이 이 앱에서 연락처의 포스터를 다른 스타일로 바꿔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통화 중이나 문자 채팅 속에서도 이 포스터가 표시가 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애플의 헤드셋 비전 프로는요. 사용자의 방 주변에서 새로운 가상시계나 창문을 배치하는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요. 몇 가지 업데이트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또 비전 프로의 증강현실 장치에 새로운 콘텐츠를 참여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들도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넓은 시야 각의 콘텐츠도 발표했고요. 또 기타 형식의 기본 재생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과 또 공간 컴퓨팅의 재미까지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가상 물체를 현실 세계에서 배치하려는 좀 애플의 비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까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게임과 엔터프라이즈 기능까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소개했고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플 안에서도 인텔리전스들이 있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아이온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온큐는 인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유망 스타트업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를 인수한 건데요. 인수 금액이 10억 7,500만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옥스포드 아이오닉스는요. 이온 트래본 칩 기술과 그리고 고정밀 큐피트 처리 능력을 좀 계속해서 주목받아온 기업인데요. 이번 인수를 통해서 아이온큐는 핵심 기술과 연구진을 함께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의 상용화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스포드의 연구진들은요. 인수 후에도 그대로 아이온큐에 합류를 해서 영국 현지에서 연구 개발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큐피트 좀 발표한 이야기를 보니까요. 2026년에는 256 큐피트, 그리고 2027년에는 10,000개 이상의 큐피트 시스템을 구현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200만 큐피트를 좀 정리를 하면서 이 초정밀 수준의 정확도 달성이라는 야심찬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큐피트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요. 일반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처리할 때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요.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큐비트가 0과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슈퍼 포지션이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 기술, 신약 개발과 재료 과학, 그리고 금융, 물류, 항공 우주와 사이버 보안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활용이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렇게 아이온큐가 지금 아이오닉스를 함께 인수함으로써 더 큐피트에 대해서 목표가 더 높아졌고 더 활성화가 되기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다면 우리나라 그 종목들과 함께 빗대어서 생각해 보자면 요즘 안 그래도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AI 관련된 기술들, 종목들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엑스게이트가 있겠고요. 우리로 드림 시큐리티, 우리넷과 아이스티케이까지 여러 가지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가 회사를 둘로 나누는 인적 분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장중 내내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었는데 막판에 조금 하락하는 흐름까지 보이긴 했었는데요. 이 분할 소식은요, 2026년 중반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목표는 사업 구조를 더 간결하게 해서 유연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빠르게 변화하는 이 미디어 시장에 대응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분할 뒤에는요, 두 개 독립된 회사가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는 스트리밍과 콘텐츠 중심의 회사이고요. 이렇게 워너브라더스 영화와 드라마, HBO, DC 스튜디오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 회사를 현 CEO인 데이비드가 계속해서 이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의 회사를 볼까요? 이 방송 네트워크 중심의 회사로 만들어지는데요. CNN과 디스커버리 채널, 그리고 블러처 리포트 같은 이 글로벌 방송과 스포츠 플랫폼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은 현재 CFO인 군나르가 대표로 맡게 됩니다. 이 분할 이후의 두 회사는요, 각각 독립적으로 상장돼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콘텐츠 제작과 글로벌 방송 산업이 각각 전략에 맞춰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서 스트리밍 서비스 그리고 비약적인 정말 성장을 하고 있는 케이블 TV에서 이 수요가 계속해서 급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디어 업계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전반적으로 좀 추진이 됩니다. 아무래도 콘텐츠 관련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곽광을 받고 있죠. 어제도 콘텐츠들 많이 올랐었는데요. CJ EN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 키다리 스튜디오 등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많다는 점,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상승세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연아의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국내외 경제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신속 정확한 시장 이슈부터 글로벌 통찰력까지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경제는 지금 시작합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만나볼 주요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준비했습니다. 미중, 영국, 런던에서 지금 만나고 있죠. 뚜렷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고위급의 무역 협상이 시작됐다는 점 파악해 보시고요. 또 두 번째 이슈로는 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재계 총수를 만난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삼성전자 믿고 있었다고라고 하면서 어제 6만 절자 또 찍었죠. 어떻게 지금 앞으로의 기대감이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될지 이 점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본격적으로 짚어볼까요? 이 첫 번째 이슈 바로 미국과 중국이 런던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 이 관세보다는 비관세 조치 그리고 희토류, 수출 통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어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죠. 네, 사실 이번 협상에서 좀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이제 희토류 같은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 공급 문제가 중심으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1차 무역 합의를 한 이후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다시 마주 앉은 2차 고위급 회담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9일 오후 1시부터 영국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시작이 됐고요. 무려 6시간 넘게 이어지면서 밤 8시쯤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서 2일차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중국은 경제 실세로 꼽히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직접 협상단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지난 제네바 회담에서 중국이 약속했던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를 분명히 이행하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대신 미국도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항공기 부품, 화학, 원자력 소재 같은 첨단 기술 수출 규제 일부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핵심은 서로 가진 전략 자산을 맞바꾸는 협상이라는 건데요. 중국은 희토류, 미국은 기술 규제를 카드로 다시 꺼내든 겁니다. 다만 양국 간의 신뢰는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행사에서 좋은 보고는 받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중국은 쉽지 않다, 개방시키고 싶다라는 말로 여전히 경계하는 분위기를 보였고요. 결국 이번 회담은 5월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시작된 협상인 만큼 이번엔 정말 약속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 지금 서로 가진 전략 자산을 맞바꾸는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다시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이 중국 경제가 좀 만만치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중 협상에 대한 배경과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꽤나 심상치가 않습니다. 먼저 물가 흐름부터 살펴보면요. 5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PPI는 마이너스 3.3%로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출도 회복세가 생각보다 약합니다. 5월 전체 수출 증가율은 4.8%에 그쳤고요.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은 무려 9.7%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지금 중국 제조업 전반의 수요가 위축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투자 심리 위축 그리고 고용시장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되면 소비자들은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심리가 생기거든요. 이러면 기업 매출은 줄고 또 고용은 더 악화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토류 같은 전략 자산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외국 자본과 수출 기회를 다시 끌어오겠다는 전략인데요. 결국 이번 런던 협상은 중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역 협상이 아니라 자국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방어 전략의 핵심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희토류 수출 완화, 그리고 반도체 공급 정상화, 그리고 이 해외 투자 유치까지 이 세 가지가 중국이 협상을 통해서 노리는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희토류 수출 완화 등의 이유로 어제는 이 미국의 자동차 3대가 또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글로벌 증시는 물론이고요. 한국 증시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번 런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시아 증시부터 살펴보면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가까이 올랐고 또 홍콩 항생 지수도 1.6%나 상승을 했는데요. 미국 쪽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나스닥 중심으로 이 기술주들
반도체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엔비디아나 AMD 같은 AI칩 관련주는 일제히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나 히토류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특히나 반도체 밸류체인의 앞단에 있는 장비, 소재주, 이런 히토류 관련 ETF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환율인데요. 만약 미국이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을 완화하게 된다면 달러 수급에 여유가 생기면서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의 모멘텀, 환율 안정, 그리고 국내 기업 수급 여건 개선 이 세 가지가 맞물리게 된다면 증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까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2차 전지,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 들썩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합의가 중요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실질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섣부른 기대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좀 많은 상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런던 회담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보다는 임시적인 타협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시선이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히토류 재공급의 재확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AI 칩 수출 제한 일부 완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는 수준의 전환까지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요. 이런 작은 양보들이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장기적인 무역 구조 완화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협상을 통해서 수출 통제 완화 내용이 문서로 남고 여기에 90일 동안의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까지 제시된다면 시장 심리에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문제의 근본이 기술 패권과 안보 갈등이라는 점입니다. 즉 협상이 진전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완화 신호와 경계 심리가 계속해서 교차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협상에 대해서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점차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 포착해 보시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 경제 살리는 중심엔 기업이 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삼성 등 5대 그룹의 총수들과 회동을 추진 중인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G7 정상회의 출국하기 전에 직접 만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재계 총수들 지금 왜 찾고 있는 건지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번 회동은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도 안 돼서 지금 재계 총수들과의 먼저 만남을 추진을 한 건데요. 그만큼 지금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의 중심은 기업이다라는 철학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회동도 결국 민간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첫걸음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는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해외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에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환경이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졌습니다. 대통령실도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 회동은 G7 정상회의 출국 직전인 12일이나 13일쯤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 경제 현안을 점검하면서 동시에 글로벌 외교 이슈와도 연계된 전략적인 행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만남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떤 경제 방향으로 갈지 또 시장에 보내는 그런 첫 번째 신호라는 점에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민간 주도 성장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직접 보여주는 정책 예고편 같은 성격도 짙고요. 재계 입장에서도 이번 자리를 단순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본격적인 정책 협상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참고로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해도 이 정도로 빠른 회동은 드문데요.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한 만큼 경제부터 챙기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되게 빠르게 지금 시작을 하게 됐고 빠른 회동도 드문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속도를 낸 것을 보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그만큼 좀 위중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 직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꾸렸었고요. 바로 닷새 뒤인 9일에는 두 번째 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 안정과 추경 편성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회의가 무려 2시간 넘게 이어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라면이 진짜 2,000원이냐라고 물은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생활 물가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라면값은 1년 사이에 6.2%나 올랐고요. 초콜릿, 커피, 우유 같은 주요 품목들도 줄줄이 5에서 10%씩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월 사이에 2번이나 가격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가격 인상 흐름이 단순히 원자재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공정위와 함께 가격 담합 가능성이나 유통 구조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고요. 특히 일부 식품업체들이 지난해 말 정치적으로 좀 혼란한 틈을 타서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정부가 이 부분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앞으로는 실무자들도 직접 회의에 들어오라고 한 건 이 보여주기식 보고 대신에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은 단순히 물가뿐만 아니라 향후 추경이나 규제 개혁 같은 다른 경제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물가는 서민들의 체감 경기랑 가장 직결된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물가 대응 기조가 시장에서는 강한 정책 신호로 작용할 수 있고요. 동시에 소비 심리나 금융시장 흐름에도 분명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물가 대응 기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제 진짜 그 라면이 2,000원이냐라는 말에 농심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대응뿐만 아니라 추가 이 경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2차 추경 이야기 어떤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이번에는 약 20조 원 안팎의 2차 추경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민생 회복, 소비 진작, 그리고 고용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인데요. 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 카드가 유력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지역 카페 할인율을 확대를 하거나 건설 투자 같은 내수 진작 예산도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카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진행한 설문에서 전국 소상공인의 75%가 정책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답했을 정도인데요. 주식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주인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요. 코나아이나 쿠콘 같은 지역 화폐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심지어는 웹캐시나 유라클 등 일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렇게 정책 발표와 시장 반응이 거의 동시에 맞물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게 실제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 테마 장세에 그칠지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효과가 확실한 사업만 넣고 취약계층 중심으로 짜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단순히 돈을 푸는 방식이 아니라 정밀하게 조율된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코로나 대출 탕감이라든지 청년이나 제조업 고용과 연결된 예산 항목까지 각 부처에서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정책 발표와 시장 반응이 동시에 지금 맞물린 상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곧 G7 정상회의도 지금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 통상 전략이랑 좀 이 재계 회동이랑 맞물려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떤 해석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번 G7 정상회의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교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사실상 경제 전선의 최전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관세 문제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5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32% 가까이 줄었고요. 또 특히나 자동차는 수출 감소가 고용과 생산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들의 목소리를 미리 듣고 이를 G7 회의장에
통해서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번 재개회동은 단순한 청취 자리가 아니라 G7을 앞둔 실무 브리핑이자 또 국내와 국제 연계 전략 회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번 G7 의제에는 AI, 공급망, 기후 산업이나 반도체 생태계 같은 분야들이 포함돼 있어서 우리 기업들과 직결된 산업 정책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AI 예산 확대나 첨단 기술 육성 전략과도 이번 G7 외교 무대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산업과 통상 외교가 하나로 맞물리는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개회동과 G7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바로 국내 반도체 이야기인데요. 요즘 반도체주 계속해서도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6만 전자 돌파하면서 2달 만에 6만 전자에 회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1개월 만에 최종 연고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좀 환호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반도체주가 힘을 받고 있는 이유 어떻게 좀 어디서부터인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번 반등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올라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외국인 자금의 유입인데요. 6월 들어서만 삼성전자에는 7,620억 원, SK하이닉스에는 무려 7,880억 원 넘게 외국인의 매수가 몰렸습니다. 특히 어제 하루 동안에도 삼성전자는 3천억 원 이상, 또 SK하이닉스도 960억 원가량 순매수가 됐고요. 이 흐름들의 배경에는 글로벌 기술주들의 강세가 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마이크론, 인텔 등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AI용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자연스럽게 수혜를 본 겁니다. 여기에 국내 정치적인 기대감도 더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초강국 공약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 재추진, 그리고 반도체 세액 공제 확대,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같은 이슈들이 반도체 업종 전반에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반등의 흐름이 지금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좀 봐도 되는 건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업황은 부분 회복이라는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은데요. 먼저 수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가격이 4월과 5월 2달 연속 20% 넘게 오르면서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PC용뿐만 아니라 서버용, 모바일용까지 전반적인 메모리 가격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그리고 전방 기업들의 재고 확보 수요가 맞물리면서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AI 인프라 확산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HBM 4세대 제품 양산을 앞두고 있어서 고부가 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요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파운드리 쪽은 아직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파운드리 매출은 전분기보다 11.3% 줄었고 시장 점유율도 8.1%에서 7.7%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TSMC는 점유율을 0.5%포인트 늘리면서 격차를 더 벌렸고 또 중국의 SMIC도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메모리는 회복세, 그리고 파운드리는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업황 흐름을 구분해서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사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와 SK 입장에서는 꽤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꽤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 모두가 지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데요.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약 37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에는 이 투자에 대해 삼성은 약 6조 5천억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3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받기로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러트닝 미 상무장관이 최근 청문회에서 보조금은 투자액의 4% 이하가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전에 약속했던 10% 수준의 보조금은 너무 관대하다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존 계약들에 대한 재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보조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모두 자금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테일러 공장 가동 시점을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이미 한 차례 미룬 상태인데요.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수율 확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마저 축소가 된다면 미국 내에서 경쟁력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이번 랠리가 지금 이렇게 회복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단순한 기대감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시간, 마켓 딥다이브의 진행의 장아주입니다. 네, 최근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참 어려운 시점입니다. 저희 마켓 딥다이브를 통해서 글로벌 이슈, 그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요, 지금 미국 경제를 흔드는 진짜 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많죠. 오늘은 그중에서도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시작된 이민자 추방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겉으로는 국경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파장이 노동시장, 물가,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민자 없는 미국, 과연 미국에 미치는 파장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반년째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체감상으로는 한 몇 년 된 것 같죠? 그런데 이민 정책은요, 그 어떤 이슈보다 빠르게 현실로 와닿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2025년 1월 20일 이후 임기 직후 불과 2주 만에 미국에서 추방된 라틴 아메리카 출신 추방자 수입니다. 자, 보시면 가장 많은 국가는 멕시코, 단독으로 4,000명 이상이 강제 송환됐고요. 그 다음에는 콜롬비아, 과테말라와 중남미 전역에서 추방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미국에서 현재 약 3,200만 명 이상의 이민 노동자가 존재하고요. 전체 노동 인구의 약 20%, 5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민자가 빠져나간다는 건 노동력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고 경제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적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민 정책이요, 국경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래를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인구가 이민 정책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상의 시뮬레이션 그래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맨 위에 있는 그래프. 고이민 시나리오에서 미국 인구는 2100년에 4억 3천만 명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 지금 공화당의 정책처럼 이민을 억제하는 이 아래쪽의 저이민 시나리오에서는요, 인구가 3억 명까지 정체되면서 계속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인들은 고노동 저임금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대체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이민이 없다면 미국은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공지능에 의존하고 이미 미국 경제는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끝났나입니다. 이 저임금 노동자에 의존해왔던 산업들, 예로 들면 건설과 농업, 그리고 서비스 같은 분야에서는요, 이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더 줘야 하니까 비용이 올라가게 되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서비스 가격도 올라가게 되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아니다라는 시장의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 있죠. 바로 연준입니다. 연준은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준 입장에서 사실 지금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노동시장이 둔화된 건 수요가 줄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줄어서 생긴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민자 유입이 줄어들면서 노동력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고 있는 거죠. 자, 공급이 줄면요, 고용이 늘지 않더라도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이 사라지게 되죠. 자,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라고 연준의 발목을 잡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이민자 감소가 불러올 충격을 감수하더라도 이민 정책을 지금 매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민 정책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미국 LA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놓고 이민 당국과 반발하는 시위대 간의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 주 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지금 현지에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치적 갈등이 치안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이민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갈등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관세 전쟁에서 공급망 전쟁으로입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기사에서 지금 끊이질 않고 있죠. 미국이 중국을 향한 전략적 견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관세 전쟁을 넘어서 핵심 산업인 그 공급망까지 흔들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요. 주로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의 핵심 원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지역들 다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원자력 회사죠. 이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 미국 정부는 최근에 이 웨스팅하우스를 자국 기업에게 원자력 부품과 장비 수출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자, 이제 기술과 공급망 전쟁은 본격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표를 그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구조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그래프를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4천억 달러에 육박했던 적자 규모, 이 코로나 이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년 수천억 달러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 5년간 누적 적자 규모가 무려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요, 지금 기술이 미국에서 나오고 생산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무역 균형은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관세만을 올리자가 아니라 이제는 핵심 부품 자체를 팔지 말자라는 전략을 선택했겠죠. 자, 그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어디까지 이어질지가 지금 의문입니다. 이 전체적인 저희가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그리고 원전 같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분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지를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기술과 설계 자체를 끊어내는 단계까지 왔겠죠. 자, 여기서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이 미국이 먼저 약속을 깼다라면서 중국에서 되는 이 히토류와 공급 차단 카드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죠. 이제 그동안 히토류 같은 핵심 소재로 협상용 카드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흐름들 결국 글로벌 시장에도 충격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조 비용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이 치킨 게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지켜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 장아주였습니다.
글로벌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